이번 시간에는 챕터 14 Equipment Ownership이라고 해서요. 건설 장비를 보유하는 데 관련된 여러 가지 이슈들에 대해서 함께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수업은 이번 학기 준비된 총 20개의 주제 중에 14번째 주제인 장비 보유와 관련된 이슈를 다루고 있습니다. 건설 기업에 있어서 경영자의 가장 큰 목표 중에 하나는 합리적인 가격에 가장 높은 생산성을 갖는 장비를 선택하는 행위입니다. 따라서 그 기업이 필요한 장비를 어떻게 하면 저렴한 가격에 확보할 수 있을까 하는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의사결정 요소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죠. 자, 결국 가격이 해당 장비의 중요한 선택 기준이 될 수 있을 텐데요. 자, 예를 들어서 어떤 장비가 있는데 그 장비의 임대 가격이 시간당 $500이고 시간당 처리할 수 있는 일의 양은 750 큐빅 야드라고 한다면 이 장비의 경제성을 결정짓는 단가는 가격을 용량으로 나눠준 값, 즉 0.66 달러 퍼 큐빅 야드, 즉 1 큐빅 야드를 처리를 하는데 해당 장비를 이용한다면 0.66달러의 비용이 듭니다. 라고 이해할 수 있겠고요. 바로 이 단가라고 하는 부분이 해당 장비를 선택할까 말까 하는 데 있어서 가장 주요한 요인으로서 작용한다는 것입니다. 건설기업에서 사용하는 건설 장비는 크게 두 개의 범주로 구분을 지어서 알아볼 수 있는데요. 첫 번째 범주는 주 장비이고요. 두 번째 범주는 지원 장비입니다. 주 장비는 기성으로 연결되는 작업들을 담당을 한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따라서 직접적으로 건설 작업을 수행을 해서 시공량을 확보하는 장비들을 일컫는 용어입니다. 반면에 지원 장비는 기성으로 연결되는 작업들을 지원하는 역할을 하는데요. 대표적인 것이 건설 작업 환경을 구축하는 데 필요한 여러 장비들이 지원 장비의 범주에 포함될 수 있겠습니다. 자, 일반적으로 헤비 컨스트럭션, 토목을 비롯해서 도로의 건설이나 철도의 건설이나 항만, 공항 이런 것들을 건설을 할 때는 기본적으로 장비가 매우 중요하겠고요. 따라서 장비 임대보다는 직접 소유를 하는 것이 유리한 경우들이 종종 있습니다. 대표적인 건 토목공사라고 볼 수 있겠고요. 자, 빌딩이나 아니면 산업설비, 산업시설들을 건설하는 인더스트리얼 컨스트럭션 분야에서는 건축 분야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쉽게. 인력이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장비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인력에 대한 중요성보다 좀 떨어지기 때문에 직접 소유를 한다는 것보다는 장비를 임대를 선호하는 것이 일반적인 경향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주장비로는 사례로 들 수 있는 게 페이버나 홀러, 로더, 롤러, 그리고 엔트렌처 같은 거 볼 수 있겠고요. 그리고 지원 장비로는 호이스트나 라이트닝 셋, 바이브레이터, 스캐폴드하고 히터 이런 걸 들고 있는데요. 그런 것들의 사진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주장비입니다. 도로 포장을 위한 페이버, 여기는 관망 같은 거 설치하기 위한 엔트렌처죠. 하수도망이나 상수도망, 도시가스, 열 이런 걸 공급하기 위해서 관을 묻을 그럴 공간을 마련하기 위한 장비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롤러나 로더 그리고 트럭과 같은 홀러들이 있을 수가 있겠죠. 이런 것들은 모두 다 주장비에 해당하는 범주입니다. 자, 다음으로
지원 장비 쪽의 사례를 들었던 것들을 보시면요. 똑같이 5개의 예를 보여주고 있었는데요. 뭐 호이스트나 아니면 바이브레이터, 히터, 양생을 돕기 위한 거죠. 그리고 라이팅 셋이나 스캐폴드 같은 비계 이런 걸 통해서 작업 환경을 구축한다라고 하면 이런 것들은 뭐 주장비는 아니지만 지원 장비의 범주에 속할 수 있다라는 의미입니다. 14.2에서는 Equipment Ownership and Operating Cost라고 해서 장비를 최초에 획득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과 이후 운영하는 비용을 구별을 해서 장비를 운영하는 데 들어가는 총 코스트를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반적으로 건설 장비의 비용은 고정비와 변동비로 나눠 볼 수 있겠는데요. 고정비는 아무래도 첫 번째 우리가 이 장비를 구입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이 거의 대부분일 테고요. 이어서 변동비라고 하는 건 장비를 운용할 때 들어가는 운영비와 유지보수비 같은 것들. 그래서 고정비는 어떤 장비를 구입하게 되면 한 번 발생을 하기 때문에 그 양이 딱 결정이 되어 있는 반면 변동비라고 하는 건 이 장비를 많이 사용하면 사용할수록 더 많이 그 사용 시간과 비례해서 비용이 늘어나는 부분을 의미를 하는 것입니다. 자, 일반적으로 이러한 장비에 소요되는 비용은 만약에 장비가 사용되지 못하고 회사에 보관 중이라고 하면 일반 경비에 간접적으로 장비 비용이 부과가 되겠고요. 장비가 직접 사용 중이다라고 한다면 해당 프로젝트의 그 장비에 관련된 여러 비용을 직접 부과하는 것이 올바른 방법입니다. 자, 이러한 장비에 관련된 비용을 세부적인 구성 요소들로 나누어서 보면 크게 4개의 구성 요소로 볼 수 있겠습니다. 그 4개의 구성 요소는 오너십 코스트와 오퍼레이셔널 코스트, 오버헤드, 그리고 프로핏 이 4가지입니다. 일단 오너십 코스트는 감가상각비, 이자, 보험, 세금 등을 포함을 하겠고요. 즉 장비의 구입 그리고 그 구입비를 매년 감가상각 시켜가지고 해당 연도의 비용으로 환산하는 감가상각 부분들이 들어가고 이자, 보험, 세금 같은 IIT 비용, 인트레스트와 인슈런스와 텍스 관련된 비용이 바로 오너십 코스트의 주요 구성 요소입니다. 자, 오퍼레이셔널 코스트는 이 장비의 일상적인 운영 또는 유지 보수를 위해서 소요되는 비용인데요. 여기에는 연료, 윤활유, 그리스, 필터 등 관련된 보급품들, 그리고 유지 보수나 수리나 부품 교체를 위한 임금, 인건비 등을 모두 포함을 하는 개념입니다. 자, 오버헤드는 경비죠. 일반 관리비는 이 장비 운영과 관련된 전화, 사무실, 우편, 열, 전기, 유유 비용을 모두 포함을 하죠. 자, 아까 보면 미사용 시에는 일반 경기에 간접적으로 부과한다라고 했는데 바로 이 부분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프로핏은 퍼센티지 마크업이라고 되어 있는데 우리가 일상적으로 이 장비의 이윤 부분 들어간 비용보다는 이 장비에 대한 대가로 받는 것이 조금 더 높아야 되겠죠. 따라서 일정 정도의 이윤을 포함을 하는데 이 부분을 퍼센티지 마크업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14.3에서는 Depreciation of Equipment라고 해서 장비의 감가상각과 관련된 이야기들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자, 감가상각이라고 하는 것은 장비의 구입에 소요된 비용들을 매년의 운영 비용으로 전환하기 위한 기법이고요. 바로 이러한 감가상각을 통해서 특정한 연도에 비용을 증가시키게 되겠고 이 비용의 증가로부터 순수이익을 감소시켜서 결국 가세표준을 줄이게 되고 이를 통해서 절세 효과를 얻는 방법. 앞쪽에서도 얘기했다시피 건설 기업에 있어서 세금을 줄이는 가장 주요한 수단으로 사용이 되는 것이 바로 특정한 장비들에 대한 감가상각을 통해서
절세를 실행하는 방안입니다. 자, 이러한 감가상각을 결정하는 요인은 크게 3개인데요. 바로 구입비용이 얼마나 크냐, 내용연수가 얼마나 기냐, 잔존가치가 얼마나 크냐. 그래서 감가상각은 어떻게 변하게 되냐면, 자, 첫 번째 구입비용이 크면, 두 번째 내용연수가 짧으면, 세 번째 잔존가치가 작으면 감가상각 액수는 커지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런 감가상각을 결정하는 요인을 그림을 통해서 살펴보면 이 그림에서 이 가로축 감가상각이 진행되는 연수, 즉 서비스 라이프를 내용 연수라고 부르는 거고요. 세로축을 이니셜 코스트와 베이시스라고 되어 있는데 장비의 구입 가격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내용 연수를 다 하고 나서도 이 자산에, 장비 자산의 가치가 남아있다라면 그놈은 셀비지 밸류 또는 남아있는 가치라고 해서 잔존 가치로 표현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감가상각이라고 하는 것은 초기에 구입 비용에서 잔존 가치를 뺀 만큼, 자, 이 부분이 감가상각의 대상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 바로 이 금액을 내용 연수 동안에 감소를 시킨다라면 그러한 행위를 우리가 감가상각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러한 장비 자산의 가치를 줄이는 데는 대표적으로 두 가지 방법을 생각해 볼 수 있는데요. 그 가치를 균일하게 줄여나간다라고 하면 이 부분이 이제 장비의 가치가 될 텐데, 시작할 때는 구입가로 시작을 했다가 끝나게 되면 잔존 가치까지 이렇게 떨어뜨리게 되는데요. 이렇게 일정한 형태로 장비의 가치를 감소시켜 나간다라고 하면 정액법이 되겠고요. 반면에 초기에는 많이 가치를 떨어뜨리고 말기로 갈수록 조금 가치를 떨어뜨린다라고 하면 그 장비의 가치를 가속해서 가치를 떨어뜨리는 게 되는 거겠죠. 초기에 빨리 얘를 떨어뜨려 버리니까. 그래서 가치가 초기에 이렇게 좀 떨어지다가 뒤쪽으로 가면 좀 천천히 떨어지는 이런 곡선 형태가 될 텐데요. 이렇게 감가상각을 시키는 방법을 정률법이다 라고 부릅니다. 이러한 방법들이 어떻게 작동하는지는 뒤에 가서 조금 더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감가상각이라고 하는 것은 장비의 구입 가격을 뭘로 변하냐면 장비에 대한 연간 사용 비용으로 환산을 시키는 것이고요. 이를 통해서 수익을 갖다가 감소시키고 결국 이것은 과세 표준을 줄이게 되고 이를 통해서 세금을 줄이는 효과를 만들어낸다. 그래서 이 과정에서 주요하게 사용되는 게 바로 이 감가상각이라고 하는 개념인데, 이 개념을 이번 14.3에서 다루고 있는 것입니다. 자, 사례를 한번 보겠습니다. 구입 비용이 86,800인 장비를 최고사율 34%가 적용될 수 있도록 감가상각한다면 장비 전 생애에 걸쳐 총 86,800달러 곱하기 0.34 하니까 29,512달러의 절세 효과를 얻을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 겁니다. 자, 이 얘기는 뭐냐 하면 과세 표준에다가 곱하기 0.34를 하면 이게 세금이 된다라는 거예요. 세율이 34%니까. 자, 그런데 과세 표준이 감소되는 현상이 벌어진 거예요. 왜냐하면 감가상각을 86,800달러만큼 감가상각을 시켰으니까. 감가상각은 뒤에 B가 붙게 되죠. 이 얘기는 86,800을 회계상에서 비용으로
처리를 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과세표준이라고 하는 건 수입에서 비용을 뺀 부분인데 바로 이 비용 부분에 감가상각이 포함이 되니까 결국 과세표준이 86,800만큼 감소하는 효과가 나타나겠죠. 그럼 과세표준이 이만큼 줄어든다라는 건 이거에 해당하는 34%, 즉 86,800에 곱하기 0.34 해서 얻은 29,512달러만큼의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된다라는 거가 되는 거잖아요. 과세표준이 줄었으니까 그만큼 세금이 감소하게 된 거죠. 그래서 그 부분을 절세 효과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86,800이라는 게 결국 이 예제에서는 감가상각의 대상이 되는 금액인데요. 이 금액이 어떻게 나오는 것이냐? 일단 장비의 구매 가격은 공장에서 84,000달러입니다. 자, 그런데 그 84,000달러 중에서 타이어 값을 4,000달러만큼 제합니다. 왜냐? 타이어는 일반적으로 회계를 처리함에 있어서 장비비가 아닌 소모품비로 처리를 하게 되고 이는 장비의 구입가가 아닌 해당 기간의 운영비로 처리가 되게 됩니다. 따라서 결국 장비 전체에서 타이어라고 하는 부분은 장비에 포함이 되지 않는다. 그냥 소모품이다. 이렇게 이해를 할 수 있는 거죠. 따라서 전체 장비에서 타이어 값 4,000달러를 빼서 8만 달러의 가치를 만들어냈고요. 여기에 소비세의 5% 4,000이 붙었고 거기에 운송비가 2,800달러가 붙어서 8만 달러와 4,000달러, 2,000달러를 모두 포함을 했더니 초기에 구입한 가격이 86,800이 되었고 바로 이것이 내용 연수 동안에 감가상각이 되는 대상 금액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금액에 대해서 34%에 해당하는 것만큼 세금이 줄어드는 효과가 나타나기 때문에 절세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세금의 절약. 자, 이번 슬라이드에서는 감가상각을 시키는데 앞쪽에서 정액법이나 일정한 금액, 정률, 일정한 비율로 감가상각을 시키는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얘는 동일하게 매년 감가상각을 시키는 거고 균의 1이라고 표현할까요? 그리고 얘는 가속시키는 거라고 얘기를 했었잖아요. 자, 그래서 일정한 금액이나 일정한 비율의 형태로 감가상각을 시킬 수도 있지만 뭐에 따라서? 시간에 따라서. 이번에는 기준을 시간에 두지 않고 실제 장비를 사용하는 시간에 비례해서 감가상각이 되는 방법도 생각해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여기서 이 시간은 내가 사용을 하든 아니면 사용을 하지 않든 이 시간들을 모두 포함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얘기하는 사용시간 양에 비례하여 감가상각을 한다는 건 사용하지 않는 시간은 빼고 오로지 사용시간만 감가상각의 어떤 기준으로 삼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용시간당 감가상각비라고 하는 것은 구입가격에서 타이어 값을 빼고 계속 장비에선 타이어 값을 뺍니다. 왜냐하면 타이어는 장비 가격에 포함이 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내용 연수로 나눠주면 됩니다. 그래서 이거를 정리해보면 구입비에서 타이어 값을 빼고 서비스 수명, 즉 이 장비의 총 사용 가능 시간으로 나누어주면 결국 시간당 이 장비가 얼마만큼씩 비용이 들어간 건지 하는 걸 환산해 낼 수가 있겠고 그것으로 감가상각을 대신하게 되는 것이죠. 자, 예를 들어서 이 장비가 10,000원에 샀고 그 중에 타이어 값이 1,000원이고 그리고 얘를 갖다가 9,000시간만큼 사용할 수 있다 라고 하면 1달러 per hour 시간당 1달러씩 즉 이 장비를 1시간 사용할 때마다 1달러씩 감가상각을 시키십시오. 가치를 떨어뜨리십시오. 그래서 그것을 해당 프로젝트 또는 해당 연도에
비용으로서 부과하십시오라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자, 일반적으로 그러면 여기에서 서비스 수명이 얼마나 되느냐 하는 것들이 되게 의미 있는 기준이 될 텐데요. 특정 장비의 수명, 즉 총 사용 가능 시간이 히스토리컬 데이터로부터 얻어져 있는 게 있는데요. 저기 캐터필러에서 제시하고 있는 어떤 데이터들을 보면 그 장비가 좋은 작업 환경에서 사용됐는가, 아니면 보통의 작업 환경에서 사용됐는가, 아니면 나쁜 작업 환경에서 사용되었는가냐에 따라서 이 총 사용 가능 시간이 조금 달라진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좋은 작업 환경에서 사용되면 12,000시간, 보통은 10,000시간, 나쁜 작업 환경에서는 8,000시간인데 어떤 장비들이냐면 트랙 타입 트랙터나 트랙스 캐비터, 휠드 로더, 휠드 트랙터, 스크래퍼 같은 이런 장비들은 12,000, 18,000시간이 기준 데이터가 되고 있고요. 또 캐터필러에서 제시하고 있는 또 다른 데이터는 모터 그레이더에 대해서 이렇게 생긴 장비들이죠. 앞에 바퀴가 있고 뒤에 바퀴가 있고 중간에 스크래퍼가 있는 그런 장비에 대해서는 좋은 작업 환경이라면 15,000시간, 보통이라면 12,000시간, 나쁜 작업 환경이라면 10,000시간을 이 서비스 수명으로 잡을 수 있다라고 어떤 가이드라인을 주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표준 품셈을 통해서 건설 장비에 대한 기계 손료 부분을 계산할 수 있는 방법을 제공하고 있는데요. 일반적으로 기계 손료라고 하면 상각비와 기계의 가치 하락으로 인한 비용이죠. 유지보수 비용, 정비비, 더하기 일반적인 관리비 해서 이 세 가지 항목의 합계로서 기계 손료가 나타나게 되는데요. 이걸 매번 계산하기가 좀 불편하니까 미리 장비별로 이 상각비와 정비비와 관리비에 대한 비율을 나타내는 개수들을 정해놓고 해당 개수에다가 장비의 구입 가격을 곱함으로써 기계 손료를 계산할 수 있도록 체계를 만들어 놓은 것이 있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지금 무한궤도 형태의 불도저 장비에 대해서는 장비의 규격에 따라 가지고 각각의 내용 시간이 12,000시간 정도 되니까 이 불도저라는 장비를 12,000시간 정도 사용하면 그 수명이 다 된다라는 의미로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일반적으로 수명이 다 되면 감가상각을 한 10% 정도를 쳐주게 되는데요. 어쨌든 그러한 사전 계산을 통해서 상각 비율과 정비 비율, 연간 관리 비율을 0.9, 0.7, 0.1 이렇게 뽑아 놓고요. 그거에 대해서 시간당 기계 손료 부분을 손쉽게 계산하기 위해서 10의 마이너스 7승 단위의 상각비 계수, 정비비 계수, 관리비 계수를 뽑아 놓습니다. 그리고 그것들을 모두 합계를 시켜 놓은 것이 요 값들인데요. 자, 예를 들어서 기계 구입 가격이 약 2억이었다. 그러면 이 2억에다가 1811을 곱하고 바로 이 값이죠. 그리고 여기에 10의 마이너스 7승을 해서 이 부분을 계산을 해주면 몇 원 퍼 시간 형태의 값이 계산되게 되는데요. 이 값이 바로 특정한 장비에 대한 기계 손료로서 활용이 되는 겁니다. 장비 형태가 바뀌면 이런 기계 손료 부분도 바뀌어질 수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똑같은 불도저지만 바퀴가 무한궤도 형태가 아니라 타이어 형태였다라고 하면 규격에 따라서 지금 내용 시간은 동일하지만 실제로 상각 비율이나 정비 비율, 연간 관리 비율에서 약간 차이가 남으로써 상각비 계수, 정비비 계수, 관리비 계수가 차이가 나게 되고요. 그거의 합계가 위에서는 1811이었는데 얘는 1728로 들어가죠. 그래서 똑같이 만약에 2억 장비에 대해서 계산을 한다면 얘는 2억 곱하기
1728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7승 해가지고 몇 원 퍼 시간 형태의 기계솔료를 계산해서 활용하시면 되는 겁니다. 자, 이것이 바로 표준품셈을 이용한 기계솔료 계산 방식입니다. 14.4 Straight Line Method, 우리말로 하면 정액법을 이용을 해서 감가상각을 하는 방법에 대해서 소개하고 있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특정한 장비의 Initial Cost, 구입 가격이 16,000달러이고 Sales Value, 잔존 가치가 1,000달러일 때, 그리고 이 장비의 서비스 라이프, 즉 내용 연수가 5년이라고 가정을 한다라고 하면 매년 상정해야 되는 감가상각비는 다음과 같은 산식으로 계산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즉 매년의 감가상각은 구입비에서 잔존가치를 빼준 놈을 내용연수로 나눠주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이 경우 구입가격 16,000, 잔존가치 1,000, 내용연수 5 이렇게 하면 결과 3,000달러라는 값이 나오게 되겠고, 바로 이게 연간 감가상각비로 작용이 될 수 있겠고, 매년의 비용에서 이 감가상각비가 차감이 되게 되는 거겠죠. 이를 통해서 뭐라 그랬어요? 과세 표준이 감소하고 결론적으로 절세를 얻을 수 있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경우 생각을 해보면 왜 Straight Line Depreciation이라고 얘기를 하냐 하면, 이게 16,000이 구입 가격이잖아요. 그리고 1,000이 Salvage Cost, 잔존 가치인데 이 두 개를 갖다가 직선으로 이어진 형태로 감가상각이 이루어진다라는 거예요. 즉 매년 감가상각이 일정한 금액만큼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거죠. 이때 이 칸 하나가 얼마냐? 바로 요 3,000달러인 겁니다. 그래서 16,000달러가 3,000달러씩 5년 계속 감소가 되니까 16,000이었다가 13,000, 17,000, 4,000, 최종적으로 1,000, 그리고 이만큼은 잔존가치 1,000달러로 남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스트레이트 라인 형태로 매년 일정한 금액이 감가상각이 되는 방식을 정액법, 스트레이트 라인 메소드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자, 이런 정액법을 운용을 할 때 몇 가지 좀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게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이 장비를 3년 차에 중고로 판매를 했는데 3년 차라고 하는 거는 여기죠. 즉 이 장비가 1년, 2년 사용이 돼가지고 6,000달러만큼 감가상각이 되고 이 장비의 가치는 16,000에서 6,000을 빼니까 10,000달러만큼 가치가 우리 장부에 적혀 있었던 거죠. 그래서 16,000 마이너스 2년 곱하기 3,000씩 하니까 이게 10,000달러고, 이 10,000달러가 이 장비의 장부 가격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이제 더 이상 이 장비가 필요 없어져서 이 장비를 시장에 중고로 갖다가 팔았는데 장비를 우리의 북밸류보다 좀 높은 12,000달러를 받게 된 거예요. 이 얘기는 10,000달러짜리를 12,000달러에 팔았다는 얘기가 되기 때문에 여기에 해당하는 차이 2,000달러만큼 장비를 판매해서 이득을 얻었다라고 해석이 됩니다. 따라서 이 2,000에 대해서 세금이 부과가 되게 되는데요. 바로 이러한 세금을 우리가 고정자산 처분세라고 부릅니다. 하지만 만약에 이 10,000달러짜리 북밸류가 있는 장비를 그대로 10,000달러에 팔았다 하면 어떻습니까? 이득이 발생하지 않겠죠? 이런 경우는 세금도 없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케이스에선 장부가에는 10,000달러라고 되어 있고
그 장비를 12,000달러에 팔았기 때문에 2,000달러의 이득이 발생했다라고 보는 것이죠. 자, 또 한 가지 케이스를 좀 생각해 보면요. 3년차 시점에 장비의 가치가 변화된 케이스를 생각해 볼 수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3,000달러를 들여가지고 엔진을 새로 교체를 했습니다. 그래서 원래는 10,000달러만큼의 가치가 있어야 되는데 엔진을 새로 교체하는 바람에 이 장비가 13,000달러까지 가치가 상승하게 된 거죠. 그래서 3,000달러의 추가 비용을 북밸류에 포함을 시켜서 해당 장비의 장비 가격, 장부 가격을 10,000달러에서 13,000달러로 증가시키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감가상각의 대상도 3,000달러만큼 증가하게 돼서 10,000달러였던 걸 13,000달러까지 북밸류를 높여주고 13,000달러에서 1,000달러를 뺀, 셀비지 밸류 1,000달러를 뺀 12,000달러가 전체 감가상각의 대상이 되는 거죠. 이때 새롭게 엔진을 교체함으로써 이 장비의 내용 연수도 5년에서 6년으로 만약에 늘어나게 증가가 되었다라고 하면 이 케이스를 감가상각을 할 때는 다시 여기서부터 시작을 해서 1년에 3,000달러씩 그래서 원래 요 5차년도에 끝났어야 되는데 수명이 1년 더 늘어나서 6차년도까지 이용이 되는 걸로 해서 3,000달러 여기서 3,000달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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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가 3차년도죠. 4차년도 5차년도 6차년도 해가지고 최종 연도의 셀비지가 1,000달러가 넘게 감가상각을 시켜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때의 산식을 보면 뭐 이렇게 볼 수도 있겠죠. 16,000 중간에 마이너스 3,000 마이너스 3,000 해가지고 많이 됐었죠. 근데 이 상황에다가 더하기 3,000이 새롭게 엔진이 추가가 됐고 거기에서 다시 마이너스 3,000 마이너스 3,000 마이너스 3,000 마이너스 3,000 해가지고 최종적으로 1,000이라고 하는 잔존 가치를 만들어내는 과정이다라고 이 그래프를 해석해 볼 수 있겠습니다. 14.5에서는 Declining Balance라고 해서 정률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률법이라고 하는 건 초기에 많은 감가상각이 있고 뒤로 가면 갈수록 감가상각의 절대적인 금액이 줄어드는 감가상각 방법을 의미를 합니다. 다른 말로는 이 Declining Balance에 더블을 붙여서 DDB라는 용어로도 쓰이는데요. DDB나 DB나 같은 방법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예를 들어 가지고 똑같이 16,000짜리 장비가 있는데 그것을 1년, 2년, 3년, 4년, 5년 동안의 내용 연수에 맞춰서 감가상각을 시킨다라고 하면 이때 정률법을 적용을 하겠다. 그런데 여러 정률법 중에서도 더블 디클라이닝 밸런스를 쓰겠다. 그럼 이때 이 더블의 의미가 무엇이냐라는 거예요. 자, 이 말의 의미는 우리가 정액법을 이용을 하면 100%에 해당하는 전체 장비의 가치를 5년으로 감가상각 대상을 5년으로 나누어서 연간 20%만큼 감가상각을 시키잖아요. 어떻게? 균일하게. 그런데 더블 디클라이닝 밸런스에서 더블이란 말은 바로 이 20%가 아닌 여기에 곱하기 2만큼을 해서 40%를 감가상각을 시키겠다라는 의미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정리를 해놨는데요. 100%를 5년으로 나누면 연간 20%가 되고요. 그거에 더블이 되기 때문에 1년에 40%의 감가상각이 발생을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원래 남아있는 장부가에서 동일하게 40%, 여기서 동일이라는 건 동일
비율이 되는 거죠. 매년 40%씩 똑같이 따라서 정률법이라는 명칭이 나오게 된 겁니다. 일정한 비율로 감가상각을 시킨다. 여기선 일정한 금액으로 감가상각을 시킨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더블 디클라이닝 방법을 사용을 해보면 결국 더블이 200%라는 걸 의미하게 되겠고요. 처음에 40%, 그 다음에 40%씩 계속 일정한 비율로, 즉 정률로 감가상각을 시키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처음에 16,000이라는 가치가 있었죠, 이 장비에. 그래서 그거의 40%만큼을 감가상각을 시켜서 9,600만큼을 북밸류로 사용을 합니다. 그럼 그게 다음으로 넘어가겠죠? 그럼 거기에 다시 40%를 내서 3,840이 나오게 되겠고, 그걸 빼면 북밸류가 5,760으로 감소하게 되겠고, 자, 그런 과정을 계속 반복하게 되면 최종적으로 5년이 지난 후에 1244라는 잔존 가치가 남게 되고요. 매년 감가상각이 됐던 금액은 바로 여기 있는 요 금액들이 되는 거죠. 그래서 첫 해에 6,400만큼, 그 다음에 3,840만큼, 2,304만큼, 1,382만큼, 829만큼. 이렇게 관계가 맺어지는 것입니다. 반면에 정액법을 사용할 때는 매년 균등하게 3,000, 3,000, 3,000, 연간 3,000씩 균등하게 해서 최종적으로 1,000이라고 하는 잔존 가치를 맞췄는데, 정률법을 사용을 하면 최종적으로 남는 이 잔존 가치의 크기가 여기도 언급되어 있다시피 정확하게 셀비지 밸류와 일치하지 않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정률법을 사용을 하니까 장비의 가치가 16,000에서 9,600, 5,760, 3,456, 2,073 이렇게 급격하게 감소를 하죠. 그래서 이걸 커브로 대략 그려본다면 이런 형태의 가속된 형태의 감가상각이 최종적으로 발생하게 된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초기에 더 많은 비용들이 들어가고 장비의 사용 말기에는 상대적으로 비용이 감소되는 효과가 미미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절세 효과도 초기에 많이 절세 효과가 있고 뒤쪽으로 갈수록 절세 효과는 낮아지는 그런 상황이 되는 거죠. 여기서 보면 초기에는 절세 효과가 크게 되겠고 뒤쪽으로 가면 절세 효과가 작아지게 됩니다. 이유는 초기에는 감가상각액이 굉장히 컸고 뒤쪽으로 가면 감가상각이 작아지니까 그에 따라서 절세 효과도 커지고 작아지고 이런 효과가 있는 거죠. 반면 스트레이트 라인 메소드에서는 감가상각 액수가 일정하기 때문에 초기의 절세 효과나 후기의 절세 효과가 동일하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테이블 14.3에서는 더블이 아니라 1.5배, 150% 디클라이닝 밸런스 메소드를 사용을 했네요. 그래서 똑같은 예제에 대해서 150이라는 건 우리가 정액법을 사용한다라면 100% 나누기 5년에서 20%가 나오고 이거에 1.5배를 취해서 30%씩 매년 감가상각을 시킨다라고 하면 바로 이것이 150 디클라이닝 밸런스 메소드가 되는 것입니다. 정률이니까 매년 같은 비율로 감가상각, 즉 가치를 떨어뜨려 나가죠. 100%를 5년으로 나눈 값 20%의 1.5배, 즉 30%의 감가상각이 되는 것이죠. 첫 해에 정액법에 해당하는 것보다 1.5배에 해당하는 더 많은 금액을 감가상각을 시키게 되겠습니다. 자, 북밸류 16,000에서 30% 4,800을 빼고
11만 2천이란 값을 만들어내고, 자, 이 값이 뒤로 다 이렇게 넘어가는 거라 그랬죠? 그래서 최종적으로 보면 2689라고 하는 잔존 가치가 남게 되는 그런 감가상각 방법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14.6에서는 프로덕션 메소드라고 해서 사용량에 비례해서 감가상각을 시키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사용량 비례법은 소기업에서 주로 사용하는 방법인데요. 이 방법을 사용하는 이유는 아무래도 장비를 사용하는 기간에 이익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라는 가정에서 사용을 하는 겁니다. 자, 이익이 많이 발생을 한다라는 건 그 해의 과세 표준이 높을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죠. 따라서 과세 표준이 높다라는 건 고율의 세금을 부담할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고, 이 해의 과세 표준을 감소를 시키고 싶은데 그 해에 특정한 장비를 많이 사용했기 때문에 그것을 감가상각으로 잡아서 사용량만큼 만약에 과세 표준을 줄일 수 있다라면 당해년도에 세금을 더 많이, 왜냐하면 고율의 세금이 붙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줄일 수 있다라는 그런 이유에서 사용량 비례법을 사용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 사용량 비례법은 실제 장비를 사용할 때만 그 가치를 떨어뜨리는 방법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따라서 감가상각을 선택하는 방법은 지금 얘기한 사용량 비례법 이외에도 정액이나 정률법 같은 것들을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정률에서도 퍼센트를 더블로 해서 200으로 할지 150으로 할지 이런 의사결정은 기본적으로 세금을 어떻게 하면 최소화할 수 있을까 하는 견지에서 의사결정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자, 예를 들어서 우리가 가스관 프로젝트를 진행을 하는데요. 설치를 하고 몇 년 동안은 이윤이 거의 발생하지 않을 겁니다. 따라서 이 기간에는 감가상각을 하고 싶지 않겠죠. 왜냐하면 이윤이 발생하지 않는데 굳이 비용을 발생시켜서 과세 표준을 낮출 이유가 없는 거죠. 실제 이윤이 발생할 때 발생을 시키는 것이 낫기 때문에 가스가 흐르기 시작한 시점부터, 즉 이윤이 창출되는 시점부터 감가상각을 실시를 하고 싶다. 따라서 이 경우에는 이 파이프라인을 사용하는 그 사용량에 비례해서 파이프라인의 가치를 떨어뜨리는 사용량 비례법을 사용하는 것이 더 유리할 수 있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사용량 비례법이 마냥 좋은 건 또 아니죠. 안 좋은 단점도 있을 수 있는데요. 다음 사례를 한번 보겠습니다. 수명이 10,000시간인 장비가 있는데요. 1년에 500시간밖에 사용이 되지가 않아요. 굉장히 오랫동안 사용하는 장비라는 거죠. 그래서 전체를 다 사용하려면 20년의 기간이 필요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이것을 사용량 비례법에 따라 가지고 감가상각을 시킨다라고 하면 전체 감가상각의 기간이 20년이 소요가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우리가 감가상각액을 계산하는 거 보면 그 장비의 가치에 대해서 돈의 시간적 가치를 무시를 하고 감가상각액을 뽑아내게 되어 있거든요. 즉 그냥 장비의 가격을 언제 사용이 되든 10,000시간으로 나누어 가지고 시간당 달러로 계산을 해가지고 비용에서 차감을 하잖아요. 그런데 이것이 1년에 차감되는 거하고 이 수명이 다 되는 20년에 차감이 되는 거하고 똑같이 세금이 100이라는 세금이 줄어들었다. 여기서도 100이라는 게 줄어들었다. 라고 하면 그것의 가치가 서로 동등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당연히 어떻습니까? 1년 차에 세금이 100 줄어드는 게 20년 차에 세금이 100 줄어드는 것보다 훨씬 큰 가치가 되는 거죠. 왜냐하면 돈의 시간적 가치가 존재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케이스에 사용량 비례법이 불리할 수 있는데요. 그 이유는 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감가상각은 돈의 시간적 가치를 무시하고, 즉
미래에는 돈의 가치가 감소하기 때문에 동일한 세금 절감 효과를 보더라도 현재 혜택을 보는 것보다 돈의 가치가 떨어진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따라서 이런 경우 예를 들면 5년 정액법을 쓴다라고 하면 장비의 가격 전체가 1년, 2년, 3년, 4년, 5년 내에 전부 다 감가상각이 되고 세금이 절감되는 것도 바로 1부터 5년 사이에 존재를 한다라는 거죠. 따라서 1년부터 20년 사이에 절세가 발생하는 거에 비하면 어떻습니까? 절세 효과가 이 경우가 더 커질 수밖에 없는 것이겠죠. 상대적으로 사용량 비례법을 사용하는 경우에 이러한 돈의 시간적 가치 부분에서 절세 효과가 좀 무시되는, 감소하는 그러한 단점은 우리가 감수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어찌되었든 정액법을 쓰든 정률법을 쓰든 그 회사가 특정 프로젝트에서 처해 있는 환경에 따라 가장 세금을 많이 줄일 수 있는 방향으로 감가상각의 방법을 선택해서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14.7에서는 Depreciation Based on Current Law라고 해서 미국에서 현재 적용되고 있는 감가상각의 표준 방법에 대해서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자, 미국에서 표준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감가상각법은 Modified ARC라고 해서 Accelerated Cost Recovery System, 줄여서 MACRS라고 불리는 방법입니다. 기본적으로 이 표준 감가상각법은 DDB를 베이스로 해가지고 만들어져 있는데요. 즉 정률법을 사용을 한다라는 거죠. 하지만 차이가 나는 부분은 첫 해에 Half Year Convention이라는 게 있어서 첫 해는 DBB의 50%에 해당하는 금액만 감가상각을 시킨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이제 계산하는 게 번거로우니까 세무서에서 이렇게 감가상각 표를 갖다가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3년이면 33%, 45%, 15%, 7% 이렇게 감가상각을 해서 100%를 만들어라. 5년짜리면 20%, 32%, 19.2%, 11.52%, 11.52%, 5.76% 이렇게 해서 다 합치면 당연히 100%겠죠. 감가상각 테이블을 연도별로 이렇게 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감가상각표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겠죠. 그런데 이게 어떻게 만들어진 것이냐? DBB 방법에 베이스를 해서 만들어지는 건데 첫 해만 50%. 자, 어떻게 된 건지 한번 볼게요. 자, 5-year class라고 되어 있으니까 정액법을 쓴다 그러면 20% 감가상각을 시켜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거의 더블이니까 연간 40%를 감가상각을 시켜야 되는 겁니다. 자, 그런데 1년 차는 40% 중에 절반인 20%만 감가상각을 시킨다고 했으니까 절반만 들어가게 되는 거고요. 그래서 20%만큼 감가상각이 된 겁니다. 자, 두 번째는 장부가의 40%. 그러니까 지금 20%를 감가상각을 했으니까 80%가 남아있겠죠. 그래서 80%의 40%니까 32%라는 비율이 나오게 되겠고요. 자, 80에서 32가 줄어들면 이제 남은 건 48%죠. 그거에 대해서 40%가 감가상각이 되니까 곱해주면 19.2%가 감가상각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 1, 2, 3년 차를 정률로 가다가 좀 모디파이가 돼서, 왜냐하면 끝에 감가상각 액수를 맞추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잔존가치를 다 없애주기 위해서 뒤쪽으로 가면 정액법으로 감가상각 방법을 전환하게 되는데요. 자, 이때 19.2%까지 감가상각을 시켰으니까 얼마가 남습니까? 처음에 20% 감가상각 시켰고 32% 감가상각 시켰고 19.2%를 감가상각을 시켰으니까 100에서 이만큼을 빼버리면 얼마가 남나요? 바로 그게 28.8%가 남아있는 거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28.8%에 대해서 곱하기 0.4 해가지고 이거를 4년차와
5년차에 동일한 액수로 감가상각을 시킵니다. 그게 11.52, 11.5예요. 자, 28.8이 남아 있었는데, 자, 얼마를 감가상각을 시켰냐면 4년차와 5년차에 11.52, 여기도 11.52 하니까 이걸 두 개를 더해주고 이거를 28.8에서 빼주면 얼마가 남게 되냐면 최종적으로 5.76이 남게 되고요. 이것을 마지막 6년차 시점에 감가상각을 시키게 됩니다. 어떻게 보면 이 5.76이 잔존가치라고 볼 수가 있는 거겠죠. 자, 그래서 이게 미국에서 표준으로 사용하고 있는 감가상각 테이블이고요. 우리나라 같으면 세법의 표준 감가상각 방법은 정액법으로 우리나라는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자, 14.8에서는 depreciation과 amortization이라고 하는 개념을 상대적으로 대비해서 좀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자, 먼저 depreciation은 우리가 감가상각이라는 거 알고 있죠. 반면에 이 amortizing이라고 하는 거 의미는 처음 들어본 개념인데요. 우리나라 말로 번역을 하면 뭐 분할상환이나 점진상각 이런 식으로 번역이 가능한데요. 일반적으로 장비를 교체할 때 장비 교체를 위해서 필요한 자금을 미리 만들어내기 위해서 사용하는 어떤 회계적 기법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10만 달러짜리 장비가 우리가 있어서 이 장비를 계속 활용을 해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시기에 이 지역의 법인세가 34%였다라고 가정을 하면 어떤 일들이 벌어지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0만 달러 가격의 장비 34%의 세율을 가정하고 이야기하기 시작하겠습니다. 자, 일단 미래의 새 장비를 구입하기 위해서 필요한 금액은 일단 10만 달러이겠죠. 자, 그런데 우리가 프로젝트 기간 동안에 이 장비 가격 10만 달러를 모두 감가상각을 시켰기 때문에 이 부분을 결국 비용으로 만들어 줬다라는 거죠. 따라서 이 부분에 대해서 면세가 됐을 겁니다. 그래서 감가상각을 통한 세금 절감분이 34,000달러가 존재를 해요. 자, 34,000달러는 세율이 34%이기 때문에 10만 달러에 0.34를 곱해가지고 나와 있는 값이 되는 거죠. 따라서 세금을 내야 되는 부분을 내지 않았기 때문에 이득이 생긴 거고 그 이득만큼 장비의 구입 가격에서 제하게 된다면 순수하게 이 장비를 구입하기 위해서 필요한 금액은 66,000달러다라고 해석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이 장비의 내용 연수가 끝나고 나면 새로운 장비를 구입해야 되는데 이 새 장비에 새 장비 구입에 필요한 금액을 내용 연수로 나눠 가지고 고객에게 미리 청구를 하는 겁니다. 얼만큼? 66,000달러만큼. 그래서 만약에 이 기계 내용 연수가 5년이라고 하면 66,000달러를 계산하기 좋게 6년이라고 해볼까요? 그러면 연간 1,100달러씩 우리 고객한테 청구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게 6년이 지나고 나면 6,600달러까지 불어나 있겠죠? 그러면 이 돈을 가지고 뭘 해요? 새 장비를 구매를 하는 겁니다. 어떻게? 플러스 34,000달러 해서. 이거 뭐죠? 감가상각 해가지고 얻었던 절세, 세금 절감분입니다. 그걸 통한 세금 절감분. 그래서 10만 달러짜리 새 장비를 구입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내용 연수가 지난 후에 적립된 자금과 즉 66,000달러와 감가상각을 통한 세금 절감분 34,000달러 두 개를 합쳐서 10만 달러짜리 새 장비를 구입하게 되는 행위. 그래서 장비 가격 10만 달러를 나누어서 본다라고 하면
이 장비의 가격은 34%, 34,000달러의 디프리시에이션과 66,000달러, 66%의 아모타이제이션의 합계로서 장비의 가격이 표현될 수 있는 것입니다.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아모타이제이션이라고 하는 건 미래의 장비 구입 가격에서 감가상각을 통한 세금 절감분을 뺀 순수하게 필요한 금액을 내용 연수 동안 분할해서 사전에 고객에 청구함으로써 해당 장비가 필요할 때, 즉 새 장비가 필요할 때 즉각적으로 해당 장비를 구입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는 행위입니다. 자, 그런데 이 사전에 고객에게 청구한 금액이 이 시공사 또는 뭐 건설사 쪽으로 수입으로 잡히게 되겠죠. 자, 그래서 결국 건설사의 회계적으로 보면 매출이 증가하는 효과가 발생을 하게 됩니다. 자, 이 얘기는 결국 얘를 통해서 과세 표준이 증가하게 되겠고, 결국 이것은 건설사의 세금을 증가시키는 요소로서 작용이 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모두 잘 고려를 해서 이 아모타이제이션이라고 하는 방법을 활용을 할 것인지 아닐 것인지, 이게 더 유리한지 유리하지 않은지 하는 것들을 의사결정을 해야 하겠습니다. 14.9에서는 이자, 보험, 그리고 세금과 관련된 비용을 따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반적으로 토탈 오너십 코스트, 장비를 우리가 소유하기 위한 비용으로는 장비 구입비와 인트레스트, 인슈어런스, 텍스로 포함된 줄여서 IIT라고도 이야기하는데요. 이자, 보험, 세금 비용들이 장비 구입비에 포함이 됩니다. 그리고 이 장비 구입비는 앞서 우리가 감가상각과 아모타이제이션이라는 컨셉으로부터 장비의 가격을 두 개로 이렇게 분할해서 볼 수 있다 그랬죠. 그래서 앞에 예제에서 보면 장비를 구입하기 위한 10만 달러는 아모타이제이션 66,000달러와 디프리시에이션 34,000달러로 구분을 해서 분석을 해볼 수 있다라고 얘기를 했었어요. 이 두 개의 금액으로 구성되는 장비 구입비 이외에도 이자 비용이나 보험 비용, 세금 비용이 부대 비용으로 될 수 있는데, 이러한 부분들을 IIT 코스트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통상 이 IIT라고 하는 것은 AAV에 대한 백분율로 표시가 되는데, 이 AAV가 무엇이냐? 바로 Average Annual Value라고 불리는 컨셉입니다. 즉, 특정한 장비의 전체 수명 기간 동안, 즉 내용 연수 동안 장부가의 평균 금액을 의미하는 것이 바로 AAV라고 하는 개념이에요. 자, 예를 들어서 한번 보겠습니다. 밑에 그림을 보시면 내용 연수가 5년이고요. 장비의 가격이 16,000달러였습니다. 근데 이것을 정액법을 이용해서 감가상각을 하고 있는데요. 16,000달러를 보니까 잔존 가치는 왼쪽 건 제로네요. 16,000달러 마이너스 제로에 5년 하니까 1년에 3,200달러씩 감가상각을 시켜야 되겠죠. 그래서 3,200씩 감가상각을 시켰습니다. 동일한 금액으로 계속. 그랬더니 가장 높았던 금액은 16,000달러가 되겠고, 가장 낮았던 금액은 여기 있는 요 금액 얼마입니까? 3,200달러가 되겠죠. 그래서 얘를 평균적으로 따져보면 금액의 센터가 되는 부분이 여기겠죠. 얘가 바로 평균이 될 텐데, 평균은 16,000달러와 3,200달러 더한 걸 나누기 2로 한 거겠죠. 그러면 9,600달러가 환산이 되겠고, 바로 요 9,600달러가 이 AAV 값이 되는 것입니다. 즉 5년 동안의 평균 장비의 가격, 첫 해에는 16,000, 두 번째에는 요만큼, 세 번째는 요만큼이었는데 그걸 평균을 내봤더니 여기더라. 그래서 그걸 AAV라고 한다. 뭐 이런 의미인 거죠. 그리고 그 AAV에 대해서 몇 퍼센트냐 되느냐 하는 거로 이 II 코스트의 비용을 표현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오른쪽의 그림에서는 차이가 있는 부분이 자, 요 잔존 가치가 존재를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잔존 가치가 1000달러가 존재를 하기 때문에 감가상각이 16,000에서 1000달러를 빼고 그걸 5년으로 하기 때문에 매년 3000달러씩이 감가상각이 되게 되겠죠. 그래서 시작은 16,000이 똑같지만 최소가 되는 지점을 보면 여기가 얼마가 될까요? 4000이 되는 거겠죠. 그쵸? 그래서 16,000, 13,000, 17,000, 4,000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바로 이 부분이 최소 금액이 되는 거고 여기가 최대 금액이 되니까 센터는 여기죠. 이것은 16,000에서 3,000씩 두 번 감가상각이 된 지점이니까 바로 10,000달러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경우에는 AAV가 10,000달러가 되는 거죠. 두 개의 차이는 잔존 가치가 있었느냐 없었느냐에 따라서 결정이 된 거예요. 자, 앞서 얘기한 바와 같이 IIT는 AAV에 대한 백분율로 표시가 되는데요. 예를 들어서 이자는 AAV의 8%다. 인슈어런스, 보험은 3%다. 세금은 2%다 하면 전체적으로 13%의 IIT가 붙게 되는 거고요. 그 IIT라고 하는 게 AAV에 대해서 0.13이 곱해진 값이 되는 거죠. 바로 13%가 곱해지게 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 만약에 이 장비가 2000시간만큼 사용이 되고 있다라고 가정을 하면 2000시간으로 IIT를 나눠줘 버리면 그 비용이 환산이 될 수가 있겠죠. 전체 비용이. 그래서 시간당 IIT를 뽑아낼 수가 있을 텐데요. 그게 0.13 곱하기 이 예제에서는 AAV가 9,600이라고 가정을 해 본다라고 하시면 9,600달러에 대해서 13%에 해당하는 금액이 전체 IIT가 되는 거고요. 제가 전체 IIT가 되는 거고요. 그걸 2000이라는 사용시간으로 나눠주면 0.624달러, 계략적으로 0.62달러라고 얘기를 하면 시간당, 여기는 IIT인데 뭐에 대해서 시간당 IIT가 되는 거죠. 그래서 13%를 적용을 했을 때는 이 결과처럼 1248달러와 0.62달러가 계산이 되겠고요. 1248달러는 이걸 계산한 값이에요. 9600달러 곱하기 써볼까요? 0.13 곱하기 9600 해준값이 1248이고요. 0.62는 1248을 2000시간으로 나눈 값입니다. 자, 이것은 지금 모두 다 13%를 가정했을 때 그런 거죠. 그걸 14%나 15, 16, 17, 18일 때도 계산해 볼 수 있는데요. 그러면 전체 IIT가 이렇게 계속 증가를 할 테고 시간당 IIT도 이렇게 증가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이야기하고 싶은 건 장비의 구입 가격 이외에도 이자나 보험이나 세금에 따라서 부대 비용이 발생할 수 있는데 그 부대 비용은 그 장비의 평균 장부가에 대한 백분율로 표시가 되고 그것을 IIT는 AAV에 대한 백분율로 표시된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지금까지는 오너십 코스트, 즉 초기에 장비를 마련하기 위해서 들어갔던 장비 구입비와 인슈어런스, 인터레스트, 텍스 비용들을 언급을 했었고요. 지금부터는 장비의 운용 기간 동안 발생하게 되는 운영비 또는 유지 보수비와 관련된 오퍼레이팅 코스트를 설명하겠습니다. 오퍼레이팅 코스트는 기본적으로 변동비에 해당하는데요. 변동비라고 하는 것은 장비를 많이 사용하면 사용할수록 더 많이 들어가는 비용이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대표적인 오퍼레이팅 코스트의 구성 요소로는 연료나 오일이나 또는 그리스 포함을 해서 포그라는 약자를 사용을 하기도 하는데요. 이와 관련된 비용들 그리고
타이어 관련된 비용, 그리고 트랙 리플레이스먼트, 타이어가 아니라 트랙을 이용한다라면 트랙도 교체 비용이 발생을 하겠죠. 그리고 일상적인 수리 활동들과 관련된 비용이 모두 오퍼레이팅 코스트에 포함이 된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결국 이 오퍼레이팅 코스트라고 하는 건 처음에 구체적으로 알 수가 없기 때문에 과거의 히스토리 데이터를 이용을 해서 많이 추정을 하게 되는데요. 기본적으로 이를 위해서 고장 이력 데이터들을 많이 활용을 합니다. 자, 아래에 보면 고장 이력 데이터를 이렇게 보여주고 있는데요. 자, 고장이 발생을 할 때마다 수리 비용이 발생을 하기 때문에 고장 이력 데이터는 통상 discrete amount 형태의 수리가 발생을 하기 때문에 스텝와이즈 펑션이 됩니다. 즉 5년 동안의 내용 연수 동안에 이 특정한 시점에 수리가 발생을 했다라면 수리 비용만큼 이렇게 점프를 하는 거죠. 2번, 3번, 4번, 5번, 6번, 7번 총 7번의 수리가 있었고 그 수리에 해당하는 비용들은 다 요만큼씩 수리 비용이 들어가게 됐던 거죠. 그래서 그거를 갖다가 이 그래프에서 누적을 해서 그리니까 이 그림 형태가 스텝와이즈, 즉 계단형 함수로 보여주게 됐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따져봤더니 5년 동안에 들어갔던 총 수리 비용이 6,125달러가 되었고요. 연간 평균 수리 비용을 뽑아보기 위해서 6,125달러를 5년으로 나눠봤더니 연평균 1,225달러 정도의 수리 비용이 발생을 했다. 그래서 이걸 바탕으로 미래에 발생하는 운영비 정도를 우리가 사전에 예측해 볼 수 있는 것이죠. 추정치로 활용을 해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오퍼레이팅 코스트는 지금 여러 가지 또 수리 비용을 포함을 한다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이 수리 비용을 얘기를 할 때 크게 두 개의 범주로 나누어서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는 타이어에 대한 수리 비용, 하나는 타이어를 제외하고 나머지에 대한 수리 비용. 자, 이렇게 범주를 나눈다라는 건 장비의 운영비에 있어서 타이어의 비용이 굉장히 큰 포션을 차지하고 있다는 것을 암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먼저 타이어를 제외한 나머지 건들에 대한 수리 비용을 보면 리페어 팩터를 딜리버드 프라이스에서 타이어를 제한거에다 곱하는 형식으로 구하게 되는데요. 타이어 값을 빼는 이유는 얘가 타이어를 제외한 시간당 수리 비용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래서 처음에 구입가에서 타이어 값을 제해주고 그걸 1000으로 나눈 다음에 여기에다가 곱하기 리페어 팩터를 해줍니다. 그러면 그것이 바로 시간당 수리 비용이 되는 거죠. 단 타이어 제외. 자, 그래서 그 요율을 장비별로 캐터필러 기준으로 따져보면 이렇게 여러 가지 종류의 장비들이 있고요. 대략 작으면 0.03%에서 크면 최대 0.13%까지도 1%는 아니죠. 0.13까지도 늘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작업 환경이 좋으냐, 보통이냐, 아주 안 좋으냐에 따라서 안 좋은 환경으로 가면 갈수록 아무래도 수리 비용은 더 높게 청구가 되겠죠. 그래서 장비의 특성이나 그 장비의 작업 환경에 따라서 리페어 팩터가 다양하게 결정될 수 있겠고 그 리페어 팩터에 장비 구입가에서 타이어 값을 뺀 값을 1000으로 나눈 값을 곱해주면 그것이 시간당 수리 비용이다 라고 추정할 수 있다는 것이죠. 보통 이러한 수치들은 장비의 제조사에서 제공을 해주고 있습니다. 자, 이 표는 카터필러에서 제공해준 표를 우리 교과에서 싣고 있는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타이어의 시간당 수리 비용은 생각보다 좀 더 쉽게 직접적으로 구할 수 있는 방법이 있죠. 자, 어떻게 구할 수 있냐면
타이어의 이니셜 코스트 구입 가격이 15,000달러이고 이 타이어를 5,000시간마다 교체를 해야 된다라고 한다라면 15,000달러를 5,000, 즉 사용시간으로 나눠주면 시간당 몇 달러만큼의 타이어를 소비한다라는 것을 산술적으로 아주 쉽게 뽑아낼 수 있게 되겠죠. 이 경우 15,000달러가 5,000시간 동안에 소비가 되는 것이니까 결국 시간당 3달러 정도의 타이어 수리 비용이 들어간다라고 추정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러한 오너십 코스트나 오퍼레이팅 코스트를 감안을 해서 특정한 장비의 경제적 수명이 얼마나 될 수 있을 것인가 하는 것들을 좀 따져볼 수 있다라는 건데요. 자, 이것을 따지기 위해서 아래와 같은 그래프를 한번 그려봤습니다. 자, 가로축은 시간축입니다. 그리고 세로축은 그 시간이 지난 경과된 만큼 들어가는 비용을 언급하고 있어요. 시간과 비용축을 갖는 거죠. 자, 그런데 그래프가 두 가지 형태로 그려져 있어요. 하나는 소유 비용입니다. 소유 비용은 아무래도 장비를 오래 사용하면 사용할수록 점점 소유 비용이 이렇게 좀 줄어들게 되겠죠. 장비를 사놓고 오래 사용을 하면 아무래도 시간당 들어가는 소유 비용은 더 줄어들게 되는 거니까요. 근데 반면에 운영비는 어떻습니까? 장비를 오랫동안 사용하다 보면 장비가 노후화되고 노후화가 된 장비를 수리를 하거나 유지 보수를 하기 위해서는 또 많은 비용들이 이렇게 발생을 하게 되겠죠. 따라서 시간축에 대해서 소유 비용은 감소를 하지만 반대로 운영 비용은 증가하는 경향을 갖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총 비용은 이 두 가지 코스트를 합친 거잖아요. 바로 소유 비용과 운영 비용을 합산하게 된 겁니다. 즉 이렇게 되는 거죠. 따라서 이 두 개의 비용을 합산해서 제3의 그래프를 그려보면 그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진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총 비용이 최소가 되는 지점, 바로 이 지점을 우리는 이 장비의 economic life, 즉 경제 수명이라고 부르고요. 총 비용이 최소가 되는 수명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해당 장비를 구입해서 무작정 오래 사용하는 것이 좋은 것이 아니라 경제 수명만큼만 사용을 하고 처분을 하는 것이 전체 비용을 최적화시킬 수 있는 그런 의사결정이다 라고 이 그림을 통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14.11에서는 오버헤드와 마크업, 자, 앞서 시간당 기계 소요를 계산하는 거 잠시 살펴봤었는데요. 그걸 바탕으로 해서 시간당 기계 사용료를 산출하는 과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본적으로 원천 자료는 모두 표준품셈에서 구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표준품셈을 통해서 장비에 대한 상각비, 정비비, 관리비 그걸 합쳐서 기계 소요를 뽑았었죠. 앞서서. 그럼 그 기계 소요 부분에 추가로 운전 경비, 자, 여기는 운전원에 대한 비용과 또는 연료 또는 잡비를 포함한 뭐 예를 들어서 윤활유 같은 것들 뭐 이런 것들을 포함한 운전 경비가 들어가고요. 이외에 수송 운방비나 또는 분해조립비 같은 것들이 모두 합산이 되면 앞서 상각비, 정비비, 관리비가 합산이 돼서 기계소요가 된 것처럼 이번에는 기계소요와 운전경비, 수송운반비와 분해조립비가 합산이 돼서 바로 우리가 원하는 시간당 기계사용료라고 하는 부분을 산출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앞서 상각비와 정비비와 관리비를 합산을 해서 기계소요를 계산하는 것들은 살펴봤는데요. 아까 봤던 불도저 케이스에 대해서 시간당 관리비 계수, 상각비 계수, 정비비 계수 같은 것들을 활용을 해서 장비의 가격에
요 개수를 곱함으로써 우리가 원하는 요 기계 솔료 부분을 산출해낼 수 있게 되었죠. 자, 이렇게 기계 솔료가 계산되고 나면 추가적으로 운전 경비가 소요되게 되는데요. 자, 그 운전 경비 부분을 우리가 산출해내기 위해서 표준품셈에 보면 앞서 보셨던 불도저 무한궤도의 규격에 따라서 필요한 연료비 부분이죠. 그리고 잡재료. 이 잡재료는 일반적으로 연료비를 먼저 계산을 하고 그 연료비에 곱하기 %를 해서 산출을 해내게 됩니다. 그리고 필요한 조종원의 수는 보통 건설기계 운전자를 의미를 하는데요. 통상 한 명의 운전자가 필요하게 되죠. 자, 그리고 장비의 가격 역시 표준품셈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는데요. 자, 아래 보시면 불도저, 무한궤도, 타이어 제품에 대해서 규격에 따른 제품의 가격을 확인해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보통 여기는 정확하게 단위가 나와 있는데 1000원 단위로 표기가 되고요. 자, 예를 들어서 무한궤도 형태의 32톤짜리 불도저라고 하면 100만, 1000만, 억이니까 약 2억 4천만 원 정도 이 구입 가격이 나오고요. 앞서 이 상각비나 정비비나 관리비 개수를 곱해주게 되면 그걸 통해서 기계 손료 부분을 산출해내게 되고 여기에 운전 경비와 기타 수송이나 분해, 조립 이런 비용들을 모두 합치면 바로 이것이 시간당 기계 사용료가 되는 거죠. 그래서 대부분 우리 1위 대가에서 산근 부분, 산출 근거를 뽑을 때 이런 과정을 통해 가지고 시간당 기계 사용료를 뽑고 요것들을 우리 1위 대가에 산출 근거로 많이 활용을 하게 되죠. 자, 간단하게 표준품셈에 대한 이야기를 좀 드려봤습니다.